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2023년 마지막 한 주도 여야의 총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일정이 하루차로 겹치면서 관측이 무성한 국민의힘. 뉴스큐에서 오늘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예상되는 내년 미국 대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 경선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휴에 발생한 참변 관련 속보도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전체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하겠지만 과실을 가져가진 않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취임사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전에 국민의힘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분 남짓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한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할 명분은 선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며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또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와 결탁했다며 수십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을 왜 여당이 압도하지 못하는지도 냉정하게 반성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선당 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은 국민을 우선하는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다며 내년 총선에 지역구 의원으로도 또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자신이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장 내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움직임에 관해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겠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하고 있진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모레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관해서도 앞서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만큼 당과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며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이지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정세균 전 총리 만났다고요? 네, 오늘 서울 모처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모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부터 만난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회동 뒤에 입장문에서 두 사람이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총리 3인방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했고 성탄절 전날인 그제는 정세균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이낙연 신당 변수에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지만 최근 공천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 등을 우려하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전직 총리들의 잇따른 회동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쇄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구성은 당이 엄청난 내홍을 겪고 또 현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논의하는 거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동교 동계 원로들의 성탄절 송년 모임에서도 당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파열음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의 거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했습니다. 18분 30초 발언에서 방점을 찍은 건 저출산 문제. 윤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교육과 돌봄, 복지와 주거, 고용 등 좋은 정책을 모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했다면서 고용률은 최고, 실업률은 최저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애썼고 내년에는 수출이 개선돼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 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과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도 했는데 공직자는 국민 앞에 원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상 가운데 유일한 관료 출신인 윤 대통령은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거듭 국민, 민생, 현장을 곱씹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연말 국정을 되돌아본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20분 분량 신년사를 통해 집권 3년 차이자 총선에 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다방면의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후 8일 만인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밝혔듯이 진술은 법정에서만 하겠다며 첫 소환 조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필 편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출석하겠지만 더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리온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오리온 오너 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을 감시하는 사회이사가 기업 오너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지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퇴직 한 달 뒤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여러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그룹의 사회이사를 역임하며 3억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회이사란 기업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경영진을 감시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법은 사회이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선임 전 심사도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리온그룹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리온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담철곤 회장의 부인으로 그룹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 최대 주주이기도 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개인 별장을 지으며 법인 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사회이사가 경영진 핵심인 오너그룹 변호에 참여한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부회장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는 사회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의 취지 자체가 이해 충돌 소지 있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주주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 견제해야 할 사회이사가 오너 일가 개인 비리 혐의를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이사가 오히려 오너 일가를 변호한 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부패 신고서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신고서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관련 민원인은 60여 명의 민원 건수는 1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 명이 제기한 100여 건의 민원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뉴스타파와 MBC가 어제 잇따라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방심위원장은 신앙림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의 신속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어제 보도에서 방심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 내일 탈당을 예고해놓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하용인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소개했는데 유효한가요, 아직? 예, 뭐 이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이어가고 개인적인 있습니다. 관계는 이어가고 예. 있다. 이 전 대표 내일 일정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취임 일성을 함께 들으셨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김 전 최고께서는 어느 대목이 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위원장의 수락 연설은 보수층의 메시지를 보수층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대변했고 메시지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비대위원장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잘 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중도층 국민들께서 보수 국민의힘에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이 지점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바꿔 말해 어떤 언급이 들어갔어야 그러니까 되나요?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어떤 사법 리스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가? 그리고 우리는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참패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반성과 성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명자 위원장이죠. 이제 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의 정책은 약속이다. 이 부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정쟁이나 이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연말에 불안해하고 또 빚과 불황에 굉장히 불안해하다 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취임 일성을 화면처럼 밝혔고 이제 비대위원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당내에선 이른바 중수청 또 7, 8, 9세대 이런 좀 세대 교체론에 대한 좀 논의 좀 우세하던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는 당연히 중도층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다만 7, 8, 9 이른바 그렇게 나이로 물리적으로 나이를 재단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당내 다양성을 위해서 정말 이 정권에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문제를 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의 집단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분들을 잘 녹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이렇게 나이로 나누는 것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70년대생 영선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좀 정치 신인으로 좀 꾸려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치 신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는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적절한 조화 흐름 속에서 김 전 최고위원도 언론에 좀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직접 연락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제안받은 바는 없고요. 제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대위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이 지점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또 위원장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계, 예, 뭐 김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이들을 이제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비대위원 자리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이를테면 천하용인 인물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만약에 제안이 오면 의사도 있으십니까?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역대 보수 진보 정권이 해오면서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과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제가 이 사회를 발전을 저해했던 그러한 어떤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수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까? 당 안팎에서 어떤 비대위원이 좀 인선될 것이다? 조금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네. 밤부터 나왔던 이수정 교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그분 외에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이전 교수는 재환이 와도 거절하겠다, 총선에만 몰두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확인이 됐고 아무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 시점이 내일이고 오늘 또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관측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일단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일정대로 할까요? 저는 예정대로 탈당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이 전 대표를 향해서 힐난하는 비난하는 당내 정치인분들이 계시던데 네. 저는 그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비전을 내놓았나. 이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 이준석이 가지고 있던 비전은 저는 명확했다라고 생각해요. 가치나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긍정, 부정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만 네. 당대표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했었거든요. 분명히 명확했고요. 근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까?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 가능할지 몰라도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비난하고 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정치인분들께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왜 천하용인에서 이탈을 했을까? 신당에 합류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 네. 각자 정치마다 상황이 달랐던 것 같고요. 각자의 소신과 각자의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내겠다라고 말씀해 온 바가 있고요. 네. 당의 혁신을 이끌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정당, 건강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고 그 쓴소리가 용인되었을 때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원칙에 입각해서 제 목소리를 당내에서 낼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도 당내에서 쓴소리를 안 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뭐 저는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당의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좋은 또 평가를
받는데 일조하는 것이 저는 당인으로서 마땅히 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이전 대표나 나머지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 대표는 네. 어쨌든 우리 당이 이전 대표를 향해서 탄압했던 그런 과거의 잘못된 지점들이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 대표가 또 다른 상황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그 판단 역시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 남아달라 이런 주문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이 먼저 반성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대표를 향해서 탄압하고 했었던 네. 정말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훼손해가면서 저희가 비판하고 몰아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저희가 반성하지 않고 이전 대표 보고 남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는 본인의 어떤 소신인 거고 예,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예, 그럼요. 이전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 개혁은 저는 응원하고요. 창당의 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집권 여당과 또 제1야당인 민주당에 있고요.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 네.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향, 이상향 이런 것을 잘 구현하기도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에 잔류하겠다고 했을 때 이전 대표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대표는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각자의 어떤 소신과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 대표가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유지가 돼서 내일 신당 창당 선언이 나오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당에 남으면 이를테면 좀 외로워질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세요? 아까 가교 역할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교 역할이란 역할도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 당에서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당내 혁신과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니까요. 네. 본연의 역할 제가 먼저 할 것이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 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우려를 저희가 무작정 옹호하거나 포장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요. 분명 한동훈 비대위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남느냐, 네. 혹은 아니면 대통령께 정말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제대로 잘 전달해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 그 역할은 한동훈 비대위에 있을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든지 저는 있는 그대로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밝혀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환경만 갖춰지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내일까지 시간은 좀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비전 없이 사진 한 장 찍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이준석이 보여줬던 비전들이 있었고 정치인 한동훈이 앞으로 보여줄 비전이 아직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태생적인 어떤 한계가 분명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비전과 또 민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어떤 만남을 갖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네. 당장으로는 그렇게 만남이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굴곡을 거쳐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어떤 날보다 오늘 밤이 좀 길어 보일 것 같거든요. 이전 대표에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신념을 더 우선시할까 아니면 실익을 좀 계산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곁에서 봤던 이전 대표는 실익을 먼저 쫓기보다는 실익을 쫓았다라면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되고요. 늘 명분과 가치 측면에서 판단했던 선배이고 지금 여당이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난 몇 년간 해왔을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당이 제대로 변화는 없고 또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그 지점은 여당이 반성하고 또 잘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아직은 추상적입니다만 신당이 나온다면 혁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그림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혁신 경쟁이 결과적으로 저는 신당의 성공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많은 국민의 우려대로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 그 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상대적인 어떤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가 그런 우려를 깨고 네. 기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잘 해나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대가 모아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리더십에서 네. 기대를 가졌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 박근혜 전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아니면 황교안 전 대표,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국민의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대가 모아졌다라는 것은 그 기대를 동력을 삼아서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대에 큰 힘을 가지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을 개혁하고 또 민생 문제에 잘 접근을 해서 국민의힘이 잘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일단 기자회견이 열리면 이준석 전 대표 주변에 김 전 최고위원 빼고 천하인만 참석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형태가 보다 더 맞는 것인지는 네네. 고민하실 것 같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잔류 의사 밝히고 나서 다른 분들, 예. 천하람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네. 뭐 많이 나눴고요. 그 제가 밝혔던 바도 뭐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고 네. 또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제가 입장을 밝혀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 중에 가장 아쉬워했던 분은 누군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기인 경기도의원 어제도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네.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또 멀어져 있다고 해도 어떤 뜻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그런 부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이 전 대표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당장은 낮아 보이고 신당 창당 후 선거 연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가요? 지금으로서? 글쎄요, 그 부분도 일단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 그 창당 컨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또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구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께 현실화가 된다면 네. 그때 가서 또 결정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 신당 적절하지 않을 창당의 것 같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전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지대 신당의 모델도 있고요. 보수 신당의 모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컨셉이든지 전 국민께 어떤 지금 양당 구도에서 네. 분명히 이 신당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컨셉이 좀 국민들께 소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양당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또 변화라든지 그때 또 큰 전국 현안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놓인 과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당내에 남아서 쓴소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은 늘 옳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단순히 보수 진보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그 중도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여사 특검법이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선거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 중도층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걸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지점을 저희가 고민해야지 이것을 당장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저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되고요. 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그 여사 특검이 네. 분명히 그 총선을 앞두고 정치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점에 전 동의해요. 아무래도 이 총선이라는 것이 4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각각 국회의원 후보들의 그런 비전과 정책을 들어야 할 장인데 네. 이 여사 특검이 시작하게 되면 그 특검의 특별검사 입을 통해서 어떤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 이후로 이 특검을 제한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화가 이미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제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 특히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제도화를 이용해서
특별감찰관제도를 대통령께 건의한다든지 야당이 건의해서 네. 좀 이런 임명 절차를 좀 거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선언을 해야 국민들께서도 이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야 저는 여당이 국민들께 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 이제 인선이 끝나면 공관위원장도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정치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는 정치 경험이 많은 공관위원장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앞에 놓인 이 정치 상황이, 전국 현안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 예고되어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또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있기 때문에 네. 공관위원장 오실 분은 이 공천 문제를 잘 경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에 경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거론되던데 어떻습니까? 글쎄 큰 틀에서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인요한 위원장 물론 국민의 기대도 갖고 계셨고 네. 하지만 혁신위원장으로서 나라님이란 표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의 기대를 좀 저버렸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고 네. 비대위원장께서 정치 경험이 없으신데 혁신위원장께서도 공관위원장께서도 정치 경험이 비교적 적은 전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탈당 예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특정 분들 전제로 한 계획은 죄송합니다. 없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운데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이런 관련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이 시점에서 하실까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전 대표를 만나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 한동훈이 갖고 있는 비전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중도층의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비전과 또 대통령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그 변화의 진정성이 섰을 때 그때 저는 이 전 대표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는데 실화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합동 감식 언제까지 진행한 겁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21명이 투입돼 오후 3시까지 4시간가량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치고 나온 경찰 관계자는 거주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불은 어제 새벽 5시쯤 아파트 3층 가정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피해는 아파트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주민 3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비교적 낮은 층에서 발생했지만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층마다 방화문은 있었지만 문이 닫혀있지 않아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지어진 2001년 당시 스프링클러도 설치 의무가 아니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여파로 8세대, 23명 주민은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숨진 이들 모두 가족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화재가 시작된 3층 바로 윗집에 살던 30대 남성 박모 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먼저 2살 아이를 재활용 종이포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7개월 된 둘째를 이불에 감싼 다음 안고 뛰어내렸지만 박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둘과 홀로 뛰어내렸던 박 씨의 아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층에 살던 또 다른 남성 임모 씨는 불이 나자 소방에 처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잠들어 있던 70대 부모와 동생을 깨워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씨 본인도 옥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 결과 숨진 두 남성이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입욕객 3명이 숨진 세종 목욕탕 감전 사고 관련해 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 등 20여 명이 참여한 2차 합동 감식도 열렸습니다. 그제 새벽 5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모텔 건물 지하 목욕탕에서 온탕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탕에 전기가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누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기 설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엔 서울 홍제동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들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송시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24일에 발생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이동 통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신병대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본 분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YTN은 초과 수당 예산 부족으로 해경이 함정 운항까지 줄였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해경이 휴업이라서 운항을 줄였을 뿐 초과 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함정 운항 자료를 살펴봤더니 휴업이와 운항 횟수에는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해경이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지난 7월 내부에 공지한 자료입니다. 올해 초과 수당이 부족해 경비구역 통합 대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담은 YTN 보도 이후 해경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초과 수당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어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출몰하는 휴업이라 함정 운항을 줄였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내놓은 보도 해명 자료 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경 함정들 운항 자료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휴어기 때 대형 함정은 한 달에 11.4일 동안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휴어기가 아닐 때 월 평균 12.2일 출항해 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중형 함정은 휴어기 때 평소보다 더 자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선 유독 7월과 8월만 출항이 줄었는데 공교롭게도 초과 수당 부족을 이유로 경비구역 통합에 들어간다고 내부 공지한 이후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경비구역 통합은 휴어기 때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휴어기 땐 유난히 비상출동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처음 공지할 때 왜 초과 수당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의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 내부망에는 수뇌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황의조 선수 측에서 구단 사정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알려왔다며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선수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불송치 종결이 됐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와 국과수 감정 같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60살 전창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속여 16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공개 수배된 전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던 도중 지난 25일 인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26살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도움되는 음료라고 속여 나눠주고 마시게 하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1,00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5월 30일부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영업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 덕에 출시 7개월 만에 이용 금액은 2조 3천억 원을 달성했고 절감된 이자만 연간 4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경쟁도 이어지면서 대출 금리도 평균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1,000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달 출시 예정이었는데 다소 미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크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관련된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 금리 인하 움직임과 더불어 자칫 가계빚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만 금리를 갈아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플랫폼도 연달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한도와 범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 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의 보상 한도를 각각 10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택배 배달 기사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 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등하지 못한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간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공통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비롯해 계약 기간과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 금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방법 등도 명시됐습니다.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2019년 12월 이후 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가격 구속 행위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요즘 과일 살 때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과부터 딸기, 또 감귤까지 비싸지 않은 과일이 없는데요. 가격 폭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전망은 어떤지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딸기를 사러 온 고객이 고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게 돼, 자꾸 가격 때문에. 실제로 딸기는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사과는 21% 비싸졌고 감귤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개화기 때 그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그 이후에 설이 우박 피해가 있었고 수확기에 단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많이 전년 대비 감소를 좀 한 편입니다. 비싼 과일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과와 배는 저장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확철인 내년 7, 8월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딸기와 감귤은 본격적인 출하 시기여서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가 적거나 그러진 않지만 역시 과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귤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나나 등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낮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해외 출하량 자체가 줄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을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증가한 60.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여가 지출 비용은 월 평균 20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만 5천 원이 증가했고 여가 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6.1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여가 활동 유형 중 휴식은 전년보다 1.4%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람이 각각 4.9%포인트와 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처 간의 협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 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 특별 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나 실업보호 대책에 좀 확신을 주는 거죠.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입국 때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해외를 방문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검역 정책 전반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54.9%가 검역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선 개선해야 하는 요소는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선택지 가운데 많이 꼽았습니다. 중국으로 떠난 한국인 유학생이 6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중국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5,000여 명으로 작년보다 6.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2017년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인 78.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 유학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파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밤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 또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후에는 공기의 질이 조금 개선됐다고 했는데 밤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며 오염물질이 축적됐기 때문인데요. 오후에는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밤사이에는 불청객이 유입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영향을 주겠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은 외출 시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성탄절의 축복 대신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쏟아진 가자지구. 하루 사이에 2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을 위한 이집트의 3단계 중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날이 밝은 가자지구 알마가지 난민 캠프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성탄절 몇 시간 전부터 새벽까지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들을 찾아 헤매거나 아예 넋을 잃었습니다. بعد العشاء صارت الضربة هيك جيت لقيت الدار زي هيك لقيت بس ولد من اولاد عايش ضل الام وثلاث بنات وابني عمره 4 شهور مش عارف شو اسوي هنا قاعد قبل الدار ايش ذنبهم الاطفال يروحوا هيك 알라크사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알마가지 난민촌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인근의 알브레이즈, 알누세이라이트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새 250명이 숨져
개전 후 총 사망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서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חיזבאללה מסתכל על מה שקורה בעזה והוא מבין היטב מה שעשינו בעזה ניתן לעשות גם בביירות. איננו רוצים את האפשרות הזאת, אבל לא נשאיר את התושבים ללא הגנה. 그러나 이스라엘군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루 가자 지구에서 17명이 숨져 지상전 전사자가 15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을 더욱 독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의회 연설에선 당장 석방 협상에 나서라는 인질 가족들의 야유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אני אומר גם מעל הבמה הזאת, אנחנו לא עוצרים ולא נעצור עד לניצחון, כי אין לנו ארץ אחרת ואין לנו דרך אחרת.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전시 내각이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 3단계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은 여성과 노약자 등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고 2주간 전투를 중단하는 1단계는 이스라엘이 앞서 하마스에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측근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 담당 장관이 26일 백악관 미 국무부와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규모 축소와 저강도로의 작전 전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미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더머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연방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길 기원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낳는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을 멈추고 인질들을 석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인 군중과 신도들에게 성탄절 공식 메시지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대화와 화해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화해는 지속적인 평화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i avvicina il giorno in cui rinsalderanno i vincoli fraterni nella penisola coreana, aprendo percorsi di dialogo e riconciliazione che possano creare le condizioni per una pace duratura. 교황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모든 한국인이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격려한다며 정전협정이 한반도는 물론 더 넓은 세상에 화합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2018년 성탄절에는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화개의 연대가 더욱 굳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upplico che cessino le operazioni militari con il loro spaventoso seguito di vittime civili innocenti e che si ponga rimedio alla disperata situazione umanitaria aprendo l'arrivo degli aiuti. 교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전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푸틴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산드르 나발리의 소재가 3주 만에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암암리에 나발리를 최북단인 시베리아의 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가 시베리아 지역 하르프에 있는 제3교도소에 이감된 것으로 현지 시간 25일 확인됐습니다. 그의 대변인이 마지막 접견을 했다고 밝힌 지난 6일 이후 거의 3주 만에 소재가 파악된 것입니다. The lawyer saw him today, so he is well,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he was transferred for 3 weeks to this place. 나발리는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35km 떨어진 멜레코보의 제6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갇힌 곳은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1900km가 떨어져 있어 강추위는 물론 변호사 접견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모로 악조건입니다. 나발리 측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러시아 정부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Он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опротивляется ему яростнее всех и мотивиру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остальных.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он максимально невыгоден Путину, и особенно сейчас.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2020년 독살 시도를 당한 뒤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지지자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그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나발리의 소재가 확인된 것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석방과 반체제 인사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세론의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성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류재훈 기자 리포트를 보고 나서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10월 말 내년 후보 경선 첫 번째 경합지가 될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도적 1위였습니다. 2위 후보군의 30%포인트 가까운 표차로 앞섰습니다. And you know the polls came out just recently and we're way up. You have to do me a favor, just go out and vote.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포인트 차로 따라붙으며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는 본선 경쟁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0대인 헤일리 전 대사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차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I think he was the right president at the right time.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now, our country's in disarray, the world is on fire, and chaos follows him. And we can't have a country in chaos for 4 more years, or we won't survive it. 헤일리의 급부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짝 긴장하며 본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함께 뛰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위에 오른 헤일리 전 대사와 큰 격차를 벌이며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질린 전통 주류와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헤일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세론도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더 큰 격차로 따돌릴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되는 미국 대선 경선 소식을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린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네.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내년 11월 열릴 예정인데 경선이 다음 달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네. 한 6개월 정도 전 각 주를 돌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음 달이면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월 15일 날
아이오와주 북동부 중간이면서 북쪽에 있는 중북부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는 선거인단이 6석밖에 안 됩니다. 538석 중에 6석이니까 굉장히 작은데 가장 먼저 한다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들이 풍향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월 15일 날 열리면 계속해서 이제 6월 달, 7월 달까지 열립니다. 네.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은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거인단 538명 중에 이제 270명을 넘으면 되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경선이 별 뭐 그게 오래 할 이유도 없고 금방 끝날 텐데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공화당이 관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 3월 달이면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보도해 주신 것처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이제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보도인데요. 이 더힐은 굉장히 유명한 매체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500여 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합해봤는데 이 여론조사는 바이든과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보는 양자 대결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더니 바로 이 조사 결과인데요. 위에 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붙었더니 1.9%포인트 차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이건 예상했던 건데 지금 그 아래쪽을 보면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42.9%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39.4%.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표차를 더 벌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가상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은 니키 헤일리가 더 있구나라는 걸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알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뉴햄프셔주가 이제 두 번째로 경선이 열리는 주인데 여기에서 그 경선에 투표할 것 같은 사람들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오차 범위 내로 니키 헤일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1등은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를 차지했는데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29%. 근데 이게 마침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10%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동안 사실 론 디센티스 후보가 굉장히 2위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렇게 도약을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제 굉장히 추격을 거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캠프에서 아무래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보신 숫자들도 그렇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당황한 듯 합니다. 이게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나와 트럼프의 대결이다. 이렇게 압축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렸는데 가짜 뉴스다, 사기다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정치 매체 중에 폴리티코라고 또 유명한 정치 매체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외부 참모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유엔 대사를 트럼프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유엔 대사를 했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참모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부에서는 이제 캠프 측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다고요. 다만 이제 그 양측에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니키 헤일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간 거 이것이 굉장히 성공이고 나는 이제 트럼프랑 대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50% 이상이 넘어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아성을 쌓았다고 할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맞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어떤가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둘이 가상 대결하면 이기는 게 나왔죠. 예, 니키 헤일리가 좀 더 이기는 걸로 네. 나왔지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제 미국의 각 매체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 전문 매체 앞서 말씀드린 더 힐에서 종합을 해봤습니다. 500개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니까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5%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43%. 예. 2.5% 차로 바이든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뭐 별 차이가 없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500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하루에 딱 한 게 아니라 여러 기간 동안 이렇게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굉장히 정확한 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 백인, 그다음에 저학력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지를 하는 거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Great America Again 그렇게 다시 이제 구호를 또 쓰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를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든지 미국의 돈을 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쓰느냐라든지 이런 쉬운 말을 해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건데 이런 캠페인이 사실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는 이걸 몰랐는데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니까요. 그러나 미국 국내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이것이 굉장히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남미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 하는데 대선에서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네,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가르는 네. 그런 건데 이 문제가 조금씩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난민 캠프처럼 차려진 이곳이 멕시코에 있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행렬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텍사스 쪽 국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리오그란데 강이 있는데 멕시코와 미국 본토 사이에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행렬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 6천 명이 됐다가 지금 이제 10,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일주일 동안 5만 명이 왔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몰래 미국 영토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들어오면 다시 강제로 송환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로 미국 민주당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피해를 보는 텍사스주에서는 이걸 강제로 퇴출시킨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틈을 노려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이민자들의 이 유입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혈통을 바꾼다. 이렇게 자극적인 슬로건을 내놓으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어떤 소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블링컨 외무장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을 내일 이제 멕시코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길 거라는 가상 대결 결과도 있긴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 의회 폭동 관련 선고 결과도 각 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출마를 못한다거나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언론들의 예상이고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최근에 그 의회를 난입한 사건, 16 폭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후보 등록을 콜로라도주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거를 이제 항고를 연방 대법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이제 보나마나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그 의회 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말자, 이걸 인증하지 말자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펜스 전 부통령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조작된 선거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내 의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제 미국 그 특검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면책 특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고 했더니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내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지방 차원의 연방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자꾸 시간을 끄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미국 매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1분만 딱 더 쓰기로 하고 결국 이런 모든 얘기를 하는 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학자들이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죠. 아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스콧 스나이더라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이 남북 안보의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불확실한 지역 내 또 글로벌 안보 관계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방위 공약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이 정도에서 동결을 한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해 놓은 한미일 어떤 안보 협력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 재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좀 변수를 지켜보면서 미국 대선 경선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내륙을 오르내려야 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만 머문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이 정체하며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여의도 면적 236배, 폐사한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관측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5분도 안 되는 한간에 물이 타올랐고요. 트랙터도 떠내려갔고 경기도 떠내려갔고 참담하지.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이례적인 11월 보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And in Poland is snow, and here is quite warm. That's why I'm just wearing t-shirt. 세계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가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외교 안보팀을 꾸리면서 그동안 한미일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 외교가 이제는 한중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는 좋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외교는 한미일 관계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핵 기반 확장 억제 방안과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돈독했던 한중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에 이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양국 관계는 크게 출렁였고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 최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면서 관계 복원을 꾀하고 있지만 미중 대립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외교의 약한 고리인 한중 관계 복원을 모색하겠다며 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 기울어진 외교 저울추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는 일단 내년 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계의 큰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중국과 접근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북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윤석열 2기 외교안보팀의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방부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지난 20일 크리스토퍼 로먼 미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정비정책협의회를 열고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 장비에 대한 국내 업체의 유지보수 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협의회에 방위사업청과 기아, 선진엔텍, LIG 넥스원, 한화,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관과 방산업체, 주한미국 합동군사업무단장 등이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역량이 커지고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한미 연합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연말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제 분야 성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신문은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의 에너지 절약형 용광로 준공 등 제철 제강 산업에서 올해 거둔 성과를 소개하며 불과 수십 명의 용접공들로 한 달 이상은 걸려야 할 수백 개의 동냉각함 조립을 15일이나 앞당겨 끝냈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황해 제철 연합기업소의 유도로 건설 소식을 전하면서 불리한 객관적 조건들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뚫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가 정확한 신체 등급 판정 차원을 넘어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 간 검사와 혈구 검사 등 기본 검사만 35개 종류의 57개 항목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매년 600여 명이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척추 측만증과 당뇨, 사구체신염, 간염 등 본인도 모르던 질병을 조기에 알게 돼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 이제는 사라진 줄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2만 명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지는데 관심이 점점 줄면서 후원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27살 때 원인모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는데 점점 살이 빠지고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원인은 결핵이었습니다. 정말 피가 안에서 이렇게 어디가 찢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막 줄줄줄 계속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서 정말 큰 병이구나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결핵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합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릴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도 주요 발병국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에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10명 중 8명은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였습니다. 지난해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결핵 발생 후진국 5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대한결핵협회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모금했을 때는 6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씨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씨에 대한 관심도도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후진국병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국민 인식이 모금률을 낮추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우표형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열쇠고리와 머그컵, 에코백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깊게 관련 있는 결핵,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아니, 어딜 가시는데 이렇게 애들을 줄줄 달고 가세요? 결핵 예방 주사래요. 결핵 예방 주사요?
네,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노동지역을 불러올 거라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 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 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 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이틀 연속 21.5시간씩 몰아서 일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초과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행정 해석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로 삼는 최소 휴식 시간 등과 관련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그 계획을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A씨가 전세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인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면서 원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추위로 중단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9일까지 세척과 색맞춤 등 낙서 제거 후반 작업을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업을 마친 담장은 1월 4일 오전 공개되고 문화유산의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담은 종합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IBK 기업은행이 굳어가던 3강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 5승 1패를 하고 4위로 올라섰는데 잘 막아낸 최정민과 잘 받아낸 신현경이 숨은 주역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선두 현대건설을 맞아 기업은행의 리베로 신현경이 몸을 던져 잇따라 공을 받아냅니다. 강한 스파이크가 와도 블로크에 맞아 방향이 바뀌어도 신현경이 놀라운 반응 속도와 집중력으로 공을 걷어올립니다. 이런 수비만 한 경기에서 31개. 시즌 개인 최다 디그를 기록한 신현경의 수비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10연승을 멈춰 세웠습니다. 부상 후유증으로 시즌 초반 몸이 무거웠던 신현경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감각을 끌어올리며 현역 최고의 리베로 임명옥을 제치고 디그 부분 선두를 꿰찼습니다. 감독님이 좀 수비 자리 위치를 좀 잡아주셨고 그 위치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볼을 좀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신현경이 잘 받았다면 환한 웃음으로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최정민은 잘 막아내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세트당 평균 블로킹 0.87개. 10년 가까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 대선배 양효진까지 제치고 블로킹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키가 180cm로 양효진이나 정우영보다 10cm나 작지만
타고난 탄력에 상대 공격을 읽는 감각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초반에는 잘 맞지 않았는데 점점 더 잘 맞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3라운드 끝났으니까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라운드 5승 1패로 4위로 올라선 IBK 기업은행이 막강한 수비력을 앞세워 본배구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의 박지연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연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3만 2천여 표를 받았습니다. 2위는 3만 1천여 표를 받은 하나원큐의 신지연이 차지했고 신한은행의 김소니아와 BNK 이소희, 우리은행 김단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수건을 풀기 위한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K리그 일정을 끝낸 국내파 선수들과 전반기 일정을 마친 해외파 선수 등 15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소집해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레 아시안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 다음 달 2일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떠나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 속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이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 부산은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은 8도, 광주는 10도,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과 휴일 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